예, 2차 시 또 합시다. 이번 학기 마지막 주 15주차 공부를 하고 있지요.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지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 4.16 참사,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 4편을 읽어가기 위해서 서러운 부분 1차 시에서 세월호 관련된 어떤 기억의 문제를 좀 길게 설명을 했었지요. 2차 시와 3차 시는 작품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시입니다. 15주 2차 시 최인석 소설 조침. 조침. 최인석의 소설 조침은 조선 순조 때 유씨 부인이 지은 국문수필 조침문에서 이제 이 바늘침이잖아요. 바늘이 이제 그 바느질 하다 부러져서 그것을 애도하는 조사 알겠죠? 애도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를테면 조침문에서 빌려온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드러내놓고 죽은 이에 대한 애도를 표방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삭바느질을 하던 부인이 부러진 바늘을 의인화하여 쓴 제문인 원작과 유사하게 바느질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로 기능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절도 전과 오범인 장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발길을 닿는 대로 하염없이 방황하다가 허름한 고속 시형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옆에 무허가 집을 짓고 머물러요. 교도소에서 배운 세탁 기술로 밥벌이를 할 작정으로 고속 세탁 이런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노숙하던 여자 푸니와 함께 이제 같이 살게 돼요. 푸니의 야무진 바느질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세탁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얼마 후 딸도 낳았죠. 영희가 내 이름인데 영.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예쁘던 영희는 9살 되던 학교 수련회에 갔다가 화재가 나서 죽어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희뿐 아니라 같은 학교 전교생 979명 가운데 317명이 죽었고 이건 세월호 참사죠. 예, 그러니까 아, 아이들의 죽음을 앗아간 수리내 사고가 세월호 참사의 판바퀴. 자, 화재 장소인 대한소년소녀 새마을 수련호는 교장의 지인이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고 사고 당시 원장의 접대를 받던 교사들은 단 한 사람도 수련원에 남아있지 않았고 건물 어떻게 준공허가 떨어졌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고 모방비했고 많은 아이들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고 그러니까 영희 학교는 곧 단원고를 말하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은 9명의 실종자들. 수련원은 총체적 부패와 야합이 침몰시킨 세월호. 교장과 교사와 수련원장은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수수방관했던 시스템의 공모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딸 영희의 죽음 이후 장씨와 분이의 삶은 갈기갈기 찢기죠. 푸니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영희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딸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옷을 빨고 방을 청소해요. 영희의 방에 우두커니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영희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자 장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애착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불현듯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술에 취해서 없는 살림에 딸을 수련회에 보낸 분이 아내를 원망하면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해요. 이제 사고 3년 후 돌아온 영희의 생일날 자 분이는 생일떡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영희를 기다렸죠. 그날부터 영희의 방에서 뭔가 몰두하던 분이는
며칠 후에 영이 옷가지로 꿰매 만든 헝겊 인형을 들고 나타나요. 아이가 돌아왔다. 아,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런 분위의 말과 함께 소설의 분위기가 급, 급변하죠. 급변하죠. 괴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인형이 천연덕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영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외롭고 고단하게 짝이 없던 신세의 장씨와 분이가 몸을 섞고 기적처럼 영희를 만들어냈듯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한 분이의 바느질이 다시 영희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형이 되어 돌아온 영희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그리고 있어요. 영희는 온종일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세탁소 재봉틀 위에 앉아 있고, 드나들던 손님들은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죠. 영희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은밀히 퍼지면서 3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하나 둘씩 고속 세탁소를 찾아와요. 그들 손에 들고 온 아이들의 옷가지들로 또 다른 인형들이 만들어지면서 성은이가, 진영이가, 투석이가, 준이가, 민숙이가 그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급 아이들은 세탁소 앞 놀이터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요. 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구경하기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경비들이 나타나서 세탁소를 철거해 버리죠. 장씨와 부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을 등진 채 영희를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 데로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설정, 이야기의 배치가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죽은 아이들이 돌아온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인물들은 그런 지극히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뭐 심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들을 맞죠. 자, 유령서사물에서 주곤이들이 굳이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대체로 이승에 못 잡힌 어떤 한 여한과 미련이 있어서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남은 이들의 간절한 갈구와 기다림이 그들을 불러내어 돌아오기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랜 그런 어떤 무속 신앙이라고 할까?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 조침의 경우, 이 소설 조침의 경우는 이제 살아남은 이들의 간절한 갈구와 기다림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조죠. 죽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상으로 귀환하는지 역시 유령물에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 조침에서는 죽은 이의 옷가지로 꿰매 만든 헝겊 인형에 혼이 깃들어 돌아온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길하고 공포스러운 귀신 들린 인형이라기보다는 눈물겹고 애달픈 형상에 가깝죠. 그러니까 애통하게 죽은 이들의 흔적과 기억이 오롯이 담긴, 생전 그들과 가장 밀접한 대상이었던 그 옷가지들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이들의 육체성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담았던 옷들은 남아서 그들의 강력한 기억과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에 꼭 맞았고 또 그걸 입고 있었던 분명한 기억이 있는 옷가지가 지금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남은 이들이 죽은 이와 자신을 등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보통 누군가가 죽으면 그가 남긴 옷과 소지품들을 태우는 것이 통념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승에 남긴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고 없애야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서 극락왕생하거나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우리의 어떤 오래된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관습, 의식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서 즐겨 사용했던 애장품들을 사용하면서 편안히 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승에서 중천, 그리고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날짜가 49제라고 해서 그 기간 안에 품을 소각해 주면 중천에서 맴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히 갈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 49제 안에,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고 49일 되던 날을 49제라고 하죠. 그 안에 품을 소각해요. 그러나 분이를 비롯한 소설 속 부모들은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옷가지를 버리지 않았죠. 유영이가 돌아오자 다들 아이의 옷가지를 갖고 분이에게 찾아왔잖아요. 죽은 이들의 옷가지를 태우는 이유는 그들을 위로해서 잘 보내는 일 못지않게 또 남아있는 이들이 남은 삶을 또 잘 견디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겠죠. 사랑했던 죽은 이들의 흔적을 계속 마주하며 살면, 게다가 그게 자식이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과 슬픔이겠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겪었다면 마땅히 옷가지와 유품을 소각하고 남은 이들은 다시 삶으로 복귀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물론 정상적인 애도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월호의 참것 같은 경우는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도의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의 빈 방을 그대로 놓아두고 옷과 물건들을 고이 간직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영혼조차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모와 부모들, 그리고 더 이상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장씨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애도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불가사의한 이런 참국이 많아요. 음,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칼기가 느닷없이 그 제항로를 벗어나서 러시아 상공으로 가다가 러시아 공군기가 쏜 미사일에 격추돼서 또 사할린 바다에 아마 그 빠져서 죽었던 수백 명의 한국 승객들, 도무지 밝혀진 게 없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그렇게 그야말로 그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도무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소위 떼죽음들과 관련된 가족들,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여전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공론화한다고 할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세월호 역시 밝혀진 진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밝혀졌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들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은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고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규명과 기록도 여전히 요원하고, 그 6명의 실종자 여전히 찾지 못하고, 유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의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황급 아이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속 세탁소는 철거됐잖아요.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에서 몰아내고 그들 흔적을 지우려는 현실의 수단 시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을 밝히라고 다시 투쟁하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 앞에 가서 소위 폭식 투쟁을 하거나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그 자들이 있었죠. 예. 애초에 장씨 가족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가장자리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산다는 소설의 설정 자체가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들이었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 장씨 가족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유통기한은 사실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황금아이로 상징되는 불행은 마치 전염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꺼려지고 배척되고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기억은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아픈 것이라도 쉽게 휘발돼요. 또 왜곡되죠. 정상과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무신경한 말로 비극은 수습되거나 망각돼요. 어느 날 희생자 유족들은 비정상과 비일상의 존재들로 격화되기도 하죠. 타인의 고통과 불행은 서둘러 밀어내거나 치워지고 급겨 배제와 추방의 근거가 돼요. 이렇게 유령이나 귀신이 출몰하는 이 소설에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넘치는 위안과 힘을 주는 동시에 그들을 해치고 외면하고 모욕했던 이들에게는 어떤 공포와 저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종종 귀신이나 유령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인 태도일 때도 있다고 이제 이 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대영의 소설 봅시다. 닥터 K의 경우. 닥터 K의 경우는 낯선 곳으로 여행과 그 도중에 그 불가해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걸 불가해한 그런 만남, 타자를 통한 자대면, 서로에 대한 작은 구원, 현실의 복귀라고 하는 윤대영 소설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윤대영 소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하는 사람 와중에 대체로 이제 남성이 여행을 떠나고 여행 와중에 묘령의 여인과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잠을 자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헤어지고 다시 여행지에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윤대영 소설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의 경우는 이 소설의 경우는 보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힌 50대 초반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K, 닥터 K가 소설의 이제 주된 인물이에요. 과거 그는 대학 1학년이었던 딸을 사고로 잃은 기억을 갖고 있군요. 딸에게 유난스러웠던 아내와는 달리 동아리 회원들과 강으로 래프팅을 떠난다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지만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아내와 관계가 이제 원래 이렇게 돼요, 가족이. 왜냐하면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설들을 보면 이제 다른 소설들도 서로와 관련 없는 다른 소설들도 보면 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뭐 물놀이를 가서 아이를 잃었다. 그랬을 때 그 부부가 서로를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뭐 소설들이 비슷한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자료로 돌아가 봅시다. 하여튼 닥터 K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후에 딱 1학년이었던 딸이 사고로 죽은 이후에 래프팅을 가서 이제 사고로 죽었던 모양이죠. 소설에서. 그 이후로 아내와도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알코올 중독자나 다를 바 없이
환멸과 무기력에 빠져 보내다가 딸의 사주기를 보낸 다음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뉴스를 듣게 돼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자 이 닥터 K는 심한 천식과 피부 발진이 도지고 아이들이 물속에서 아우성치는 악몽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청 앞에 그 임시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간 그는 불현듯 딸은 물론 300명이 넘는 여린 그 생명의 죽음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세월호 참사로 사촌 동생을 잃었다는 여대생을 진료하다가 자신이 도저히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현재 이 닥터 K는 타인의 정신적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정신과 의사로서 심각하게 어떤 결격인 상태에 있죠. 오히려 상담을 받을 사람은 이 닥터 K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딸의 죽음에 따른 후유증이지만 이를 결정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또 세월호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딸의 죽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불운이었고 어쩌면 주체적인 삶을 사는 성인으로 딸을 키우고 싶었던 K의 뭐 판단 실수, 그야말로 이제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이죠. 래프팅 사고니까. 그때까는 이제 6개월 동안의 심한 피부 발진, 알코올 중독, 아내와 이혼으로 치렀다는 얘기죠. 이건 철저히 혼자서 감당해야 될 개인적 불행이죠. 근데 이 닥터 K에게 상담을 오는 숱한 환자들 역시 사실은 그렇게 배우자의 외도나 직업상의 어떤 고충, 그다음에 이제 애인의 어떤 과도한 집착, 자신의 자식의 어떤 불효, 뭐 이런 그 개인적인 문제들에 치여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K에게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를 접하는 순간 닥터 K는 그런 개인적 문제를 훨씬 넘어버린 어떤 근본적인 차원의 어려움에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분향소와 관련된 좀 긴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넘기고요. 자, 분향소에서 K는 이 모든 죽음들 뒤에 자신의 비겁한 타협과 묵인이 있었다. 이걸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는 집단적인 죽음의 원인에 스스로가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잃었다는 여대생은 진료받던 도중에 그를 향해, 그러니까 K를 말하죠. 의사 K, 닥터 K를 향해 알 수 없는 적의와 분노를 표하고 그 앞에서 K는 또 할 말을 잃고 그냥 지금 격렬하게 따져 물을 누군가 어른이 필요해서 신경정신과 이제 전문의를 찾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닥터 K가 어떤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녀는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분향소에서 막연히 감지했던 그 죄책감은 실제 큰 상처를 입은 유족 앞에서 이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딸과 젊고 어린 목숨들의 죽음이 자신으로 대표되는 미망과 태만에 사로잡힌 어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월호 참국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런 어떤 총체적인 부실을 미봉하면서 넘어갔던 우리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 성찰이 있었죠. 있었죠. 그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을 이제 소설을 하고 있는 거죠. 윤대현이 닥터 K의 경우 이 의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요. 초등학교 교사이자 평범한 아내였던 그녀는 여기서 이제 그 좀 그 너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일테면 이거예요. 이 닥터 K는 이제 병원을 후배에게 좀 맡기고 그 H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여행을 떠나요. 이 H는 이제
소위 말하면 페이스북 친구인데 40대 후반의 여성 H죠. 딸과 단둘이 살면서 다운타운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예, 예, 페이스북. 예, 그런데 일단 소설이니까, 예. 그 휴가 기간이라 여행을 간 지 5일 만에야 이제 그 캐나다에서 밴쿠버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뭐 큰 도시죠. 이제 휴가 기간이라 여행을 간 지 5일 만에야 만난 그녀에게서는 어쩔 수 없는 서먹함이 그러겠죠. 그런데 보니까 왠지 공허하고 결핍되어 보이는 H는 한쪽 딸을 조금 덜 주는데 딸을 낳기 전 충격을 받아서 뇌혈관이 손상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사이에 다시 그 페이북을 통해서 쌓았던 친분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K가 자신의 사연을 포커스처럼 H에게 이제 그 이야기한다는 얘기겠죠. H는 이제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이자 평범한 아내에 있던 그녀는 H죠. 결혼한 지 8개월도 안 된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만나기로 한 백화점 앞에서 불과 1, 2초 사이에 남편은 죽고 그녀는 살아남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 몸이 마비되고 충격 때문에 그렇겠죠. 겨우 회복해서 딸을 낳은 후에 시부모의 끈질긴 설득으로 한국을 떠나 밴쿠버로 왔다. 눈빛이 열고 표정이 한없이 맑은 H의 딸 제니퍼 앞에서 K는 영문을 할 수 없는 슬픔과 어떤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그러는군요. 자, 그래서 그냥 피부를 통해서 그 일정하게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밴쿠버에 사는 여성 H에게서 설명할 수 없었던 독립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닥터 K가. 그건 뭐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세월호 참사 못지않은 끔찍한 비극이자 인재였고 가족이란 수많은 유족들을 낳았던 상풍 백화점 붕괴 사고는 한국 사회가 그것을 통해 미래에 있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끝내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갖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 시스템이 당장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됐지만 세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맹목적인 어떤 그 경제 논리, 자본의 논리로 질주해 왔잖아요. 그런 결과가 세월호의 비극으로 다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글에서는.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소설, 윤대영 소설, 닥터 K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K라는 인물에 대한 일종의 임상 기록. 자, K의 심리적 권경과 위기, 그리고 그 원인과 진단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K의 경우라는 표현처럼 그건 얼마든지 예, 어느 다른 누군가의 임상 기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집단적인 죽음의 기억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는 모든 이들의 경우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2차 시에서는 지금 두 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최인석의 조침, 윤대영의 닥터 K의 경우. 3차 시에서도 나머지 두 편의 소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에 김현수의 다만 한 사람을 사랑했네. 두 작품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1분만 볼까요?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도 윤대영 소설과 비슷하게 훌쩍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낯선 곳으로 기약 없이 살러간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군요. 그녀 역시 얼마 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런 경험이 있네요. 현장 학습을 간 계곡에서 물을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아이와 함께 숨진 것. 우리 삶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주인공의 사정을 감안한 사촌 언니가 남편과 휴가를 떠난 여름 2달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다 가라 이런 제안을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곳으로 이제 간 거죠. 예, 가서 시간을 아끼거나 낭비하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무료할 때는 스마트폰 음성 인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시리와 시리 이런 게 있었나요? 난 잘 모르겠네요. 시리와 무심한 대화를 나누고 자 2차 시험까지 하고 쉬었다가 3차 시에서 김혜란의 소설과 김현수의 소설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좀 쉬겠습니다. 2차 시험까지 할게요.